김정은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정은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둘의 속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걸 모두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민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힘들게 남한으로 온 만큼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 행복함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아직까지 힘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뉴스나 영상이죠. 그 영상이나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을 아직도 크게 뛰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두 명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고는 해 그동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로 약 5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긴장이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의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와 다를 게 없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심지어 저는 주권이 훨씬 더 심한 공산주의 체제의 김정은 비서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절대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죠. 한 번의 실수로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김정은의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양 시내 순시, 당 중앙위원회 회의, 그리고 저녁에는 외국 사절단과의 만찬. 평범한 하루였죠. 아니,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 다르게 그날은 평범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임무를 받게 되었거든요. 김정은의 부름으로 그의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언가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엔 서류를 검토하거나 뉴스를 보고 있을 김정은이 그날은 창밖을 응시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해 보였거든요. 박민호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죠.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어조와는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죠.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특별한 임무라. 그동안 제가 맡았던 모든 임무가 특별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원수님의 표정, 말투, 모든 것이 이번 임무의 중대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까지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확 다가왔죠. 네, 장군님, 어떤 임무십니까?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김정은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동무는 나와 똑같이 생긴 대역을 교육해야 하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극비 임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대역이라니요?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든다고요? 당초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민호 동무, 당신이 들은 그대로요. 김정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고 그 표정을 통해 저는 이 임무가 결코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왜 대역이 필요한 걸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물론 요즘 북한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김정은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짜스러운 짓을 하다니 솔직히 좀 충격이더군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아무래도 암살 위협에 대비를 해야겠어. 김정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조국, 우리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대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소리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장군님은 그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무게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민호 동무, 자네를 믿소. 이 임무의 성공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 부디 힘써주게. 내 자네를 항상 믿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실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 새로운 임무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대역을 교육해야 할까?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될까?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로 저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림자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시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었거든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김정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체형과 키 그리고 얼굴의 작은 점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했죠.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동무. 그의 목소리마저 김정은과 똑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민호야, 정신 차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그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김정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었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박동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그의 놀라운 지적 능력과 따뜻한 인품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특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걸음걸이, 말투, 습관 등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쳤죠. 가짜 김정은의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알아서 찾아내기도 했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로 김정은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가짜 김정은에게 북한의 정책, 역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지식도 전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짜 김정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포용력 있는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박민호 동무, 우리 인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지도자님의 뜻에 따라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 또한 커져갔습니다.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완벽한 존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조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밤마다 저는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시옵뿐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열정을 다해 교육에 임했죠. 이제 이 임무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저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가짜 김정은과의 특별한 훈련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새 익숙해졌죠. 하지만 항상 즐거운 교육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 김정은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죠. 특히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는 의식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 김정은의 체형을 완벽히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800g 줄었군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체중계에서 내려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드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완벽해야 합니다. 단 1g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잔인한 면을 실감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실제 김정은의 복제품이 되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종종 배가 부르다고 말하면서도 억지로 음식을 더 먹었죠. 원수님의 식성을 완벽히 재현해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도 가짜 김정은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외견상으로는 실제 김정은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갔죠. 걸음걸이,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김정은과 똑같아졌어요. 때로는 저조차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일정이 있지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제로 김정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목소리, 어조, 심지어 눈빛까지 완벽했으니까요. 아, 네. 7시에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의 만찬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웃음을 터뜨렸죠. 왜 그리 긴장하십니까? 저는 아직 연습 중인 가짜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가짜 김정은의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가짜 김정은의 내면에 있는 진정성과 인간미,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관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김정은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 정책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이런 생각들이 실제 김정은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역을 넘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을 거치며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갈등과 두려움에 시달렸죠.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완벽한 존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조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열정을 다해 교육에 임했죠. 이제 이 임무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저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누군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다는 불안감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리고 몇 달간의 집중 훈련 끝에 드디어 가짜 김정은의 첫 공식 행사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늘의 성공 여부가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민호 동무, 가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긴장되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점검했어요. 기억하세요. 걸을 때는 오른발부터 내디드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가짜 김정은이 내리는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원수님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짜 김정은은 완벽하게 실제 김정은의 모습을 재현해냈죠. 그의 걸음걸이, 미소, 손짓 하나하나가 원수님과 똑같았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김정은은 완벽했어요. 그는 연설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했죠. 원수님, 우리 마을의 물 공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민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짜 김정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요. 우리 당은 모든 인민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소. 물 공급 문제는 즉시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소. 그의 대답에 주민들은 환호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짜 김정은을 더 모시게 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위 간부 중 한 명인 최상국이 저를 비밀리에 찾아온 거예요. 박민호 동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국 동무?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짜 김정은의 능력이 놀랍소. 그의 판단력,
통찰력, 그리고 인민을 위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실제 원수님보다 뛰어나 보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최상국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실제 지도자로 만들면 어떻겠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해보시오. 민호 동무. 그가 진짜 김정은이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그의 능력과 비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거예요. 최상국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가짜 김정은의 능력과 인품을 지켜보면서 그가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최상국 동무,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알고 있어, 민호 동무.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소. 최상국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제안이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잘 알고 있었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조국, 우리의 인민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오. 최상국이 떠난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위험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최상국 동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는 최상국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 민호 동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이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최상국과의 대화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 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진 않은지, 이상한 기색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식사를 할 때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갑자기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최상국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는 않았을까,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뒤척이다 결국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가끔 겨우 잠이 들어도 꿈에서 체포되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으스스한 정막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김정은의 집무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시간에 원수님이 계실 리가 없는데 저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집무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확실히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격앙되지 않은, 오히려 차갑고 냉철한 어조였죠. 그 침착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잠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혹시 안에서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정은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박민호와 그 가짜, 그리고 이 계획에 관여한 모든 자들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다른 놈들로 찾아야겠어. 그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죠. 격한 분노보다 이 냉철한 판단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김정은은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소리 없이 집무실에서 멀어지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짜 김정은이 체포되어 비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만들고 가르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었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그를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탈출해야 할까? 결국 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홀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제 양심이 저를 질책했지만 살아남아야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죠. 수시로 들려오는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강을 건널 때는 차가운 물살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가짜 김정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두고 온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저에게 힘을 주기도 했죠. 반드시 살아남아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결의가 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감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숨가쁘게 도망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모두 달랐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선반에 가득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나갔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북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가짜 김정은의 운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밤마다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제 정체가 밝혀지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었고 혹시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어요. 가짜 김정은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론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제 이야기의 진실성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랐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몰아붙이며 처형을 선고했고 한국에서도 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죠. 24시간 경호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썼죠. 특히 가짜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 그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가 단순한 대역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북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해요. 가짜 김정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 모든 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가짜 김정은과 다시 만나 그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걷는 길을 모두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요즘 꽤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최근이 아닌 예전부터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진호 씨 역시 임무로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중국으로 정보를 넘긴 사람을 알아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을 때 상상하지도 못한 인물이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심스레 조사를 이어가던 진호 씨는 이 어마어마한 인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 결국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진호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정보를 넘긴 어마어마한 인물은 누구인지, 조사 과정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아직도 뉴스나 기사로 북한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움찔움찔하고는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설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몸이 덜덜 떨릴 때도 있죠. 저는 그 착해 보이는 얼굴 뒤에 그녀가 어떤 시커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신의 사연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위 정보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해야 하는 일이죠.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조사에도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던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평양의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나와 직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라면 활기찬 모습이어야 할 거리가 어딘가 무거웠죠.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 것 같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동료 김철수가 저에게 급하게 다가왔어요. 박진호 동무, 큰일 났어. 그 소문 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슨 소문 말이야? 김철수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지도자님의 건강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대. 지금 이 소문이 온 평양을 뒤흔들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정부가 김정은 동지의 건강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그 이야기는 마치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저는 특히나 고위 정보요원으로서 이런 소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이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퍼져나가는 소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후 평양의 분위기는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을 식당이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더군요.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앉아 조심스레 김정은의 건강과 다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이 확실히 보였죠.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식량 비축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시장의 식량 가격 또한 치솟았고 일부 품목은 품절 상태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작은 소요 사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불안한 기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는 상부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렇게 최고위층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저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매었어요. 무슨 일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아니면 새로운 임무인 건가? 혹시 그 소문과 관련된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죠. 방 안의 공기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창가에 서 계시던 최고위 간부님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저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할 수 있었죠. 박진호 동무, 수석 간부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임무는 지도자님께서 직접 하달하신 극비 사항이네.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관여한 일이라니 사안의 중대함을 실감했죠. 수석 간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소문의 출처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이 임무는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어. 자네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좋아. 지도자님께서 이번 임무의 자네를 직접 지명하셨네. 동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뜻일세. 부디 동지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라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최고 지도자님께서 저를 직접 지명하셨다니 이 임무의 중요성과 제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를 한층 더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자부심이 교차했죠. 그 순간 저는 이 극비 임무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임무의 성패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중요한 임무를 제게 맡겼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임무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사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우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컴컴한 복도를 걸어 제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괜히 등 뒤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극비 임무를 받으니 모든 것이 날이 선 채로 받아들여지더군요. 저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고위 인사들을 하나씩 조사하며 점차 진실에 다가갔죠. 누가 중국과 접촉했는지, 누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고위 인사들의 최근 동향, 해외 출장 기록, 통신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제 머릿속에 암기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책상 위에 있어야 할 파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날 밤늦게까지 검토하던 중요한 문서였어요. 김정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된 극비 자료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치웠나? 하는 생각에 서랍을 열어보고 책장을 뒤지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그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분명 문을 잠그고 파일을 다른 파일들 사이에 숨겨두었는데 그 파일만 쏙 없어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출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상부에 보고해야 하나? 그러면 내 무능함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어제 사라졌던 그 문서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이 문서를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은 거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군가가 제 조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욱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런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한 핵심 증인들과의 면담이 연이어 취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개인 의사였어요. 저는 중요한 면담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면담 하루 전날 그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갑자기 평양 교회의 요양원으로 파견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다른 인물들에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두 번째는 외무성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인물이었죠. 의사를 면담하지 못한 만큼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아침 그의 보좌관이 급히 뛰어와 저에게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박진호 동무. 간부님께서 새벽에 급한 용무로 출국하셨습니다. 출국? 어디로? 왜? 제 머릿속이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어요. 점점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세 번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여정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당 간부와의 면담이었어요. 저는 이 면담을 위해 한 달 넘게 준비했었죠. 그런데 면담 10분 전 그의 경호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간부님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입원하셨습니다. 당분간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세 번의 연이은 취소는 분명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를 만나려 하는지, 어떤 정보를 얻으려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사무실을 나선 뒤 1시간 후에 돌아왔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분명 제가 나올 때는 불을 껐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는 제가 작성 중이던 보고서가 열려 있었거든요. 책상 위에 서류들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제가 늘 왼쪽에 두던 펜이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했어요. 제 조사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동료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전체 그림의 일부만 알려주었죠. 누구도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매일 밤, 저는 그날의 조사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암기했습니다. 이제 문서로 남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제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에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저는 북한 권력 구조의 복잡한 이면과 내부의 권력 다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뭉친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사회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고위 인사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철저했거든요. 문서가 사라졌다 나타나고 중요 인물들과의 면담이 연이어 취소되고 제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김정은의 주치의 외무성 고위 간부 김여정의 측근까지 모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텐데 말이에요. 아마도 당 중앙위원회나 국무위원회 정도의 고위직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사하고 있는 소문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 일이 단순한 권력 다툼 이상의 무언가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어요.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중국으로 새어나갔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위층 뿐이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헤치고 있는 이 사건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서 어쩌면 북한 내부의 권력 구도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제가 만약 이배후 인물의 정체를 밝혀낸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저를 가만히 놔둘 리 없겠죠. 어쩌면 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는 이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일지라도 말이죠. 수개월간의 은밀한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개인 의료진 중 한 명이 비정기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나들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의사의 출입국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6개월 동안 그가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 김정은의 의료진은 해외 출국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 발견에 저희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의사에 대한 더 깊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인적 사항, 경력, 인맥 등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의사가 리설주 여사의 측근이라는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이 의사의 통신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화 통화 내역, 이메일, 메시지 등을 모두 살펴봤죠. 그러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의사가 일반적인 통신 채널과는 다른 특별히 암호화된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 암호화된 채널을 해독하기 위해 저는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암호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르며 매달렸죠. 고도의 기술력과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채널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간의 고된 노력 끝에 저는 이 채널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흥분과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왔으니까요. 암호를 해독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파일은 한 음성 파일이었는데 바로 리설주의 비밀 통화를 파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리설주가 확실했어요. 리설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거든요. 그래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리설주가 말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죠. 리설주가 직접 김정은 동지의 건강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니. 그것도 계획대로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말에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해. 주애가 드디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요.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리설주가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까요.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기밀이 이렇게 외부로 새어나갔다니. 그것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에 의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주의 미래를 위해. 라는 말이 제 귓가에서 계속해서 맴돌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어요. 저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린 사람이 리설주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저는 리설주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권력 교체를 앞당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 자신의 딸, 김주애를 앉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부터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했던 것, 그녀를 둘러싼 우상화 작업, 갑작스럽게 늘어난 그녀의 공개 활동. 이 모든 것이 리설주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리설주는 김정은의 건강 악화를 이용해 권력 이양의 시기를 앞당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체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이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고 낮에는 누군가 제 비밀을 알아차린 건 아닌지 걱정에 시달렸죠.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식사도 숙면도 취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리설주의 계획이 이 정도로 진행됐다면 고위 간부들 중 누군가는 이미 그녀의 편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제 상관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장일 수도 있었죠.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보는 오직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으니까요. 동료들의 눈빛, 상관의 지시, 심지어 청소부의 동선까지도요. 모든 것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증거를 모았습니다. 리설주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내용을 다시 듣고 또 들었죠. 의료진의 비정기적 중국 방문 기록을 샅샅이 분석했고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각 증거를 정리할 때마다 제 손은 떨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정보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고 상관의 눈을 마주칠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리고 김정은 동지를 위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밤낮으로 작업하면서 저는 모든 증거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김정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죠. 또한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위험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을 암호화했어요. 암호키는 오직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가면서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죠.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흥분도 느꼈어요. 제가 조국을 위해 이토록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 번 검토도 끝냈고 한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보고였거든요.
그렇게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그날 아침, 제 친한 동료 민국이가 갑자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진호야, 큰일 났어. 내가 위험해. 민국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국이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우연히 들었어. 리설주의 측근들이 너를 체포하려고 해. 내가 뭔가를 알아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민국이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 그가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탈북 루트가 적혀 있어. 내가 비상시를 대비해 알아둔 거야.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국경을 넘는 방법, 연락처, 그리고 안전가옥 위치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죠. 민국이의 경고에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평양의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가 가족들을 데리고 민국이가 준 탈북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도전이었죠. 국경 수비대의 총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가 뒤섞여 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여러 날을 도피하며 국경을 향해 갔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과 싸우면서요. 매 순간 붙잡힐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지만 제가 가진 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마침내 압록강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처음으로 맛보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중국 공안을 피해 밤낮으로 이동했어요. 민국이가 준 연락처를 통해 만난 조선족 브로커들의 도움으로 숨어 다녔죠.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쿤밍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라오스로 가야 했어요. 국경을 넘는 과정은 더욱 위험했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산을 넘어야 했거든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 북한이나 중국 당국에 붙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계속 남쪽으로 향했죠.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태국에서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남한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정보기관과 접촉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했죠. 리설주의 계획, 김주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 구도,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복잡한 권력 게임까지.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제가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 정부는 제 경험과 지식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고, 저는 대북 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제 지식과 경험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북에 두고 온 동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해요. 그들의 안위가 걱정되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언젠가 이 강이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닌 하나로 있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